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죽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죽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마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좀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긍정적인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위축되고 굉장히 초조하거나 행동이 이제 둔해지기도 하고, 과수면이나 불면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경성 폭식이나 또는 이제 거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자해나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무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무기력하고 눅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에 눈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도 왜 저놈의 태양은 떠가지고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침에 갠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다 출근하는데 식구들은 이제 본인이 우울증인 걸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쓰러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의식은 깨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들킬까봐.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두 가지인데요. 당연히 심한 우울이면은 집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대인관계 맺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까지 다 끊어지는 실제적인 손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케이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면성 우울.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활기차고 잘 웃기도 하고 활력이 넘치고 해피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사회생활에서 그런 에너지를 쓰면서 흔히 역할극이죠. 그걸 다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거의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울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막 그렇게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신다든지, 또 우울이 동반하는 게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계속 어떤 약속을 잡고 밖에 있으려고 한다든지, 우울이라는 감정을 만났다가는 내가 감당이 안 되거나 파국적으로 끌려갈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그 반동 형성을 해서 계속 다른 자극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울증의 좀 더 밑에 있는 기저의 심리는 큰 슬픔이거든요. 우리가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실 경험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뭐 이별을 했거나 누군가가 죽었거나, 또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나 성취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떠나가 버렸다든지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의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슬픔이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책이 많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그러니까 계속 반추하는 행동을 많이 하세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면,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후회와 자책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더 극도로 심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표정도 무표정하고 감정도 잘 안 느껴지는, 마치 사물화되듯이 그렇게 잘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부적인 촉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심리적인 기제를 보면 총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하나 보면,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신 분들은 자책이 많아요. 후회와 자책. 내가 잘못했다. 근데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의 자기 혐오적인 바람들, 죄책감이 있는 그런 바람들은, 자책을 한다는 건 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아가 빈곤하고 우울로 툭 빠지거든요. 근데 나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화의 대상은 원래 타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가깝거나 사랑하는 대상이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인과 헤어진 어떤 그 분이 있는데 우울증에 빠졌는데 스스로 이런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귀는 사람 마음 하나도 공감 못 해주고 이해 못 해주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저런 좋은 사람을 사귈 자격조차 없어. 이러면 굉장히 이제 자책이잖아요. 이게 우울증으로 빠지는데, 이건 사실은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바꿔주면은, 너는 사귀는 사람 마음 하나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너는 나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도 없어. 이런 분노 감정이 이렇게 반전돼서 들어올 때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울은 사실은 분노와 관련이 되게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인지치료적 관점에서 총 세 가지라고 하거든요. 인지 삼재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태,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때 우울로 이제 툭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희망 없음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희망 없음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에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금 견뎌도 미래에 대한 희망 없다라는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울로 툭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분노와 관련이 있고, 인지치료적 관점에서는 이 희망 없음이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도움을 어떻게 주는 것보다 대부분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더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게 문제거든요. 실제로 우울증이신 분들은 내적으로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표시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보통 가족들이 많이 피해를 주는데요. 너는 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그냥 운동하고 어깨 축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지. 네가 좀 게을러서 그래. 운동해 라든지, 아니면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 단단하게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무언가를 도와주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충고하고 분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보다 나 투두 리스트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우울감은 많이 오고 굉장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벼운 우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좀 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이러면 좋아지는데,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우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지속 기간이에요. 간단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우울한 느낌이나 무기력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약간 만성적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현실적인 손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또 관계 맺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우울하면은 그 모든 것도 이제 스탑돼 버리고 마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처럼, 그럼 당연히 이제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손실, 대인관계도 안 될 것이고 사회생활도 이제 피해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우울감이 실제적인 손실로 다가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좌절 경험에 대한 우울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은 짜증난다 하고 좀 쉬거나 자책 몇 번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돼서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난 정말 능력이 없는 인간인 것 같아.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다 갑자기 다 때려쳐버린다든지, 모의고사가 성적이 안 나오면, 또는 연인과 이별할 수 있잖아요. 이별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우울해서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아까 말한 이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좌절 경험에 대한 우울 강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높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우울장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DSM이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분류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과라든지 상담센터 모든 곳에서 진단으로 활용하는 리스트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9가지 증상들이 거의 매일 2주 이상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요 우울장애로 판정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현저히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 또는 증가가 나타난다. 또는 거의 매일 식욕 감소 또는 증가가 보인다. 네 번째는 거의 매일 불면이나 또는 과수면을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의 매일 정신운동에 흥분이나 또는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것은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다는 거고요. 지체라는 거는 생각과 행동들이 좀 이렇게 둔해진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거의 매일 피로감 또는 이제 에너지의 상실을 느낀다. 일곱 번째는 거의 매일 단순한 자기 비난이나 아픈 데에 대한 죄책이 아닌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이 보인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의 매일 사고와 집중력의 감소 또는 결정 곤란을 보인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는 반복적인 자살 사고 또는 시도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상세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총 9가지고요. 이 중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서 파생되는 이제 해결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책의 말은,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책의 말은 사실은 이제 상대에 대한 분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한 내적인 문장을 주어를 바꿔서 좀 내가 화난 대상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쪽에 꼭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방향을 좀 제대로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책이 많이 든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지를 알아차려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울이 다른 감정들이 랑 다른 거는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감정을 깊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우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울은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고 좀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우울이고, 만성적인 우울은 반드시 내가 조그만 거라도 성공 체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공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큰 계획 안 됩니다. 그럼 왓더 헬로 간다고 했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너무 쉬운 계획은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불계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쉬운 계획은 내가 성취감이 안 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조금씩 행동 수정을 해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울증은 분석하고 이해하고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고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공감적인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방법적인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담이라는 거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자기 분석은 끝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먼저 이제 이런 심리치료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처음이신 분들은 먼저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방어 기제나 왜곡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모든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고 나를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이유, 원인에 대해서 좀 먼저 깊이 이해해 보는 거,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여기까지 되신 분들의 또 어려움이 뭐냐면 실행하고 접촉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선택들을. 그래서 보통 이제 막다른 골목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다 분석은 끝났는데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타인의 욕구를 너무 맞춰줬거나 이제부터 주장을 해야지. 근데 이 주장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석을 그만하시고 리스크를 안고 실행 쪽으로 뛰어들어야 돼. 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한테 상담 받고 싶다고 하면은 전화 주시면 그냥 받을 거고요. 제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SNS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고정 댓글에 보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 거예요.